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은 지 20여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 당내 이견까지 비대위 체제 전환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층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권성동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이와 관련된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 전환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당원 당규상의 규정 때문에 아까도 이제 리포트에 나오던데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전 마음이 좀 실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근거는 29일에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는 전부 사퇴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을 꾸릴 수 없다.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29일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본인도 대행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나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추론이라서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좀 비대위 전환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당원 당규상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당 대표의 권위라든지 어떤 그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때 비대위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한 것만이 최고위 기능 상실인 것인지 지금 거의 다 사퇴했어요. 지금 정미경 최고하고 지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만 빼놓고 거의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최고위원회는 기능이 와야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어쨌든 당원 당규상의 해석이 다르니까. 근데 당 대표 권위라고 돼 있는데 당원 당규는 지금은 당 대표가 사고라고 정의를 내렸다고요. 네. 당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원 당규상의 그 규정을 아주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맞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의 임명의 권한이 당대표나 또는 대행에게 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에.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요.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전반적인 기류는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닌가. 단지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란은 오롯이 그건 국민의힘의 책임이죠. 네. 말씀해 주신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당대표의 권위 그리고 최고위 기능 상실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권위가 아닌 사고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면 비대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당원 당규상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실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 96조를 보면은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네. 1조에 당 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거의 다 물러나고 온 상태에서 상실된 게 맞고 전원 사퇴 문제 가지고서 비대위가 구성되냐 구성되지 않냐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상대책위의 구성 조건은 맞춘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당규상 96조 3항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직무대행이지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병수 지금 의원이면서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한 얘기가 이게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 그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들면 되니까. 당원 당규서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96조 3항을 어떻게 이 근거를 가져갈 거냐가 여전히 남은 숙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를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 지금 이제 직무 정지 상태지만은
언제든지 법적 투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거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법과 원칙이거든요. 그럼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집권당에서 지금 당원 당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임명을 해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는 것이 비상대책위가 아니죠. 그건 원내대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거는 이 당헌당 규정에 나타난 규정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과연 어떻게 풀지 아무리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뭐 비대위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96조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주체인 당대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망해요. 네. 일단 워낙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아까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거기까지는 뭐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간주한다고 치고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은 딱 명시돼 있다고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 민의원 탈당할 때 탈당해서 그 검수완박 법안 만들 때 그때 얼마나 국민의힘이 비판했어요. 꼼수라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전국위원회를 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든 해내겠죠. 네. 방향은 분명히 뭐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나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아니 그중에 상대방 정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명확하게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주체가 당대표 지금 없고 권한대행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무조건 뭐 최고위원회 다 사퇴하고 지금 정미경 최고하고 김영태 최고가 남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설령 비대위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게다가 또 비대위도 성격이라든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어쨌든 원내대표 새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법적인 논란에 휘말리는 건 분명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이제 그 당원 정지,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제 되면서 의외로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장에서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제 엮어 나가는 이른바 장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입장도 좀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이래야 뭐 며칠 상관의 일들이지만 양두구육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양머리 내걸고 이제 뒤로는 개고기 판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얘기를 바꿨어요. 네. 아예 그냥 개고기 내놓고 개고기 판다. 네. 그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친윤 세력과는 이제 뭐 같이 한번 대항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라서 그건 법적인 문제로 가고 또 하나 현재 경찰 수사가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렇죠. 근데 다들 뭐 법리적으로 그 송상납 그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전히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 상황이고 사고 상태인데 그럼 그 상황이 이제 종식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비상대책위원회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 혼란은 또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다 고려하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그룹 간의 갈등, 권력 다툼의 과정 속에서 그냥 임기응변을 막 닥친 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네. 후자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하실 그런데 말씀? 실제로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과 관련돼서는요. 네.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비상대책위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면 또 비상대책위로 구축하는 게 맞고요. 그럴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단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 당규 96조가요. 그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칙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키는 제가 볼 때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당규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서병수 의원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네. 결국은 본인의 고도의 정치, 이거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한다면 빨리 이번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조속히 나름대로 해소를 한 다음에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그리고 왜 이제 그게 필요하냐면 96조 6항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준석 당대표는 돌아올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6월이 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잖아요. 네. 그럼 그건 1년 동안 운영될 수 있는 최대 비대위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를 말고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 올바르게 가는 것이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는데요. 뭐 저도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절차와 과정의 문제라든지 원칙의 문제를 져버리면요 명분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가장 본질적인 게 일단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당원권 정지가 나오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선 기간 중에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여러 번 봉합이 있었고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글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밀려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권력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권력 정치의 측면 말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석하고 당원당규를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 윤심이 작용한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윤친윤 그룹도 이른바 윤핵관, 핵관이라고 부르는 분들 이분들과 이 대표와의 권력 투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고 있다고 좀 봐요.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인들이 있는 것인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우리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그냥 적당히 해석한다? 그럼 정치적 측면이니까 법에서 어느 정도 정당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근데 그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저는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지적한 게 좀 맞다고 봐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네. 새롭게 뭘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이 부분을 무조건 비상대책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럼 엄청나게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전국위원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만약에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조금씩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관련해서 뭐 가처분 시청이나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당헌당규상이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네. 지금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당헌당규상에 개정을 해서 만약에 비대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가처분 신청 내고 법원에 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임의단체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헌당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헌법과도 같은 거거든요. 헌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정통성이 상실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대위원장에 어떻게 정통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통성이 없으면 그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준석 지금 그 당 대표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는 스스로 패인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성하고 성출하고 지금 자기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가처분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이의 제기 안 했잖아요. 그 말은 뭐죠? 당원권 6개월 징계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용 안 했으면 뭔가 투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냥 장애적으로 돌면서
나의 정당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모든 것이 무슨 뭐 개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얘기할 때예요. 본인이 왜 징계를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책임의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정치를 가지고 6개월을 다시 돌아가서 무슨 자기가 당 그 대표로서의 복귀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차분하게 어떻게 하든 간에 자꾸만 이거를 권력투쟁적 시각에서 프레임 속에서 가는 것이 자기 생존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생존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냐? 당내 지지 세력이 거의 없게 되잖아요. 기껏해야 뭐 20대 남성의 일부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거 말고 다른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게 있나요? 그 예를 들어서 철학에 대한 문제, 전략에 대한 문제, 정책에 대한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당 전체가 문제이지만 거기에는 지금 정치권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윤핵관만 책임이 있나요? 이준석 당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그러면 자기 한번 반성을 해야죠. 모두가 다 패배자다. 누가 조금 우리 학점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그 대학에서 D 플러스 맞이나 D 맞이나 똑같이 공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D 플러스라고 우기고 D 맞은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면은 뭐 더 심하게 한 사람은 F, 한 사람은 D 플러스인데 똑같이 못한 겁니다. 그럼 반성의 모드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이 대표가 책임져서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네. 결국 당대표를 하면서 당이 어떤 통합이나 화합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구심점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국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정치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소용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요. 선거에서 패배한 끝 아니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당이 이렇게 분란으로 가게 된 거는 당대표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행태 같은 것들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들은 결과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서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친윤 그룹 또는 뭐 윤핵관이 됐건 친윤 그룹이 됐건 뭐 권력 핵심이 됐건 표현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쪽 그룹과 이쪽에 이준석 대표와의 그룹 간에 양쪽의 이 권력투쟁적인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이 패배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민생이나 경제로 좀 국면을 돌려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저는 안보도 걱정돼요. 저는 안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고 나면 하는 게 지금 이 권력 갈등이거든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정당의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게다가 이건 승리한 정당이었잖아요. 어쨌든 불과 0.73% 차이에 불과했지만. 근데 지금 초유의 사태예요. 집권한 정당 게다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정당이 지금 석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자중질환 내용에 빠진 예가 없어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진짜. 그럼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50보 100보예요. 그거를 이제 집권 세력이 냉정하게 성찰해야 돼요. 빨리 그 민생 이슈가 뭔지를 해서 이 부분이야 뭐 이대로 또 진행해야 되겠죠. 비대위도 가능하게도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권력 핵심들이 현재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국민의 눈높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집 논리로 간다. 정부위원회 열고 또 비대위 열고 또 법적 투쟁하고 이래서는 정말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거를 권력, 이 여당, 집권 연대가, 집권 연합이 정말 냉철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참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비판의 여론 또 동정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 이준석께서는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데도 힘겨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모두 뭐 절차상의 보완을 통해서든 향후 논의를 통해서든 좀 타개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이 권성동 대행이 대행직은 사퇴를 했는데 원내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제 비대위가 구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시장의 이 견해는 뭐냐면 그러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권성동 대표는 안 되니까 네. 새로운 원내대표를 만들어서 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임명을 하고 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나서 끌고 가는 거로가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4년도 9월 달에 당시 세월호 특별법 과정 속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박영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내대표였었어요. 근데 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엄청난 내용, 오죽하면은 박영선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까지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택했던 거는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놓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즉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직무대행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나왔을 때 그 해석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걸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지금 당대표는 살아있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거리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해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예 물러나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로 만들고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각에서 나오는 네.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게 과연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당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제가 볼 땐 그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차 강조를 하지만 빨리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체제 전환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속환 비대위 전환이 일단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원내대표 선출 어찌 저는 생각하시는지?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겸 지금 원내대표니까 직무대행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자체 몇 가지 문자 노출된 거라든지 몇 가지들은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겠죠. 여러 가지 지금 본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권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은 이미 전반적으로 여권 내에서 지도력을 상실한 거예요. 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된다면 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리 전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직무대행만 물러나고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었거든요 그때. 원내대표 자리가 아니었으면 직무대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원내대표도 물러나고 최고위원도 정미경 최고나 김용태 최고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 이 상황 속에서. 그 최고위원회 완전히 전부 지도부 사퇴하는 걸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죠. 그러려면.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지금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또 김용태 최고위원은 계속 이 대표 측을 주장하고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지키겠다고 한다면 너무 죽도밥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아직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고 이걸 또 다시 적당히 봉합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한다면 이건 전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좀 물러나는 게 맞다. 직무대행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새살이 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권성동의 리더십에는 확실히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중 또 거론되는 게 조기 전대입니다. 그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입니다. 맞아요. 조기 전쟁다라는 게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된 다음에 그 비대위에서 비상 상황이 다 해결돼서 그리고 나서 뭐 내년 6월이 원래 정기 전당대회인데 그 전에 조기 전당대회 할 수 있는 건데요.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일단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전당대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이 집권의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기여하고 공헌을 했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 그걸 뭐 세칭 뭐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 사이에서들 분열의 형태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윤핵관 쪽에서 권성동 체제에 대한 불만, 원래 처음부터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를 권성동 대표가 이거를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윤핵관 내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당내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되고 또 용기 있는 나름대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자신들이 만든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줄 때만이 나중이라도 이 정치적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것이 있지 현 시점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더욱더 늪에 네.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가 정치의 하나 일종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당장은 비대위를 꾸리고 또 향후 조기 전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혜진 의원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비대위를 꾸려서는 안 되고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전대회는 쿠데타다라는 발언을 하기까지도 했거든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권 전반적인 난맥상을 반영하긴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더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비대위를 만약에 꾸린다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 바로 아마 그게 또 쟁점이 될 거예요. 네. 이른바 혁신 비대위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언론에서 뭐 어느 언론은 돌파형 비대위란 말까지 쓰던데 뭐 하도 말들을 잘 만들어내니까 관리형 비대위 또는 뭐 실무형 비대위가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관리형 실무형을 해서 그것도 꽤 한 6개월은 해야 될 거예요 비대위. 근데 비대위 6개월 굉장히 긴 거예요. 비상 상황이 6개월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됩니까? 집권 세력이 비상한 상태다. 그게 한두 달, 두세 달도 아니고 6개월이 만약 한다면 몇 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조기 되는데 그럼 그 조기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한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 이 비대위가 거론되는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혁신하고 쇄신하는 비대위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단지 당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적인 문제 때문에 조기 된 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로서만 비대위를 만든다. 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께 크게 지지받지 못할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 거 일단 정당 내부의 절차상의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제가 그 제로베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다시 집권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동의했던 거예요. 근데 두세 달도 안 돼서 지금 48.6% 지지받았던 거 많이 날아갔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럴 때 비상대책이 좀 비상해야죠. 비상하지 않고 적당히 관리 실무하고 비상한 거 아니죠, 그거는. 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혜진 의원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혜진 의원이 그 당원 당규 96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대위만 구성하고 전당대회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항에 보면은 비상대책에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황이 다 종결한 다음에는 당연히 새 당대표가 선출돼야지 비대위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조혜진 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올 때까지만 비대위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달 내년 6월에 정기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집권 초기에 국정 난맥상이 돼 있는데 집권당 내에서 이거를 1년 동안 내년 6월달까지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내년 6월이 아니라 비상대책위를 하여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비대위를 구성한 다음에 비대위에서 빠르게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 5개월 내에 새롭게 당대표를 만들어서 그 당대표가 국정 운영을 같이 함께 끌고 가서 그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뭐 비대위는 따로 하고 전당대회는 따로 하고 그거는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현재 정말 비상한 상황을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의총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당헌 당규상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규정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네. 명심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문제로 거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비상대책위를 지금 꾸릴지 안 꾸릴지도 모르는데 다시 전당대회 얘기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비대위가 꾸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의논을 해야지 전당대회가 쿠데타다 또 아니다라고 한다면 앞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전당대회 거론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어찌됐든 오늘 오후 의총에서 또 다른 가닥이 조금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28%대 긍정평가로 30%대가 깨졌는데 또 오늘 KSOI 결과를 보면은 또다시 30%대 긍정평가가 깨지면서 28.9%로 지지율이 30% 아래로 또 기록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얼미터 조사도 또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33.1%고요.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대가 하루 깨지기도 했다. 네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휴가를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에요. 네. 하나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저 요인이 있고요. 이 기저 요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가 촉발 요인입니다. 지지가 떨어지는데 촉발 요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는 인상하죠. 물가는 올라가죠. 경제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강화 요인. 그게 바로 지금 집권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0%대로 떨어진 것에 가장 큰 책임은 그러면 정당한테 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요인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50%, 그리고 경제 때문에 어렵다는 게 한 30%고 당 때문이라는 게 한 20%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결국은 지지율을 극복시키기 위한 것의 시작은 당에다 초점이 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 메시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윤석열표 어젠다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변화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낮아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우선 제일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 인사에 관련된 논란. 네. 그게 몇 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순방 때 이제 사적으로 누구 이제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 인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폭 넓게 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자본 분명히 있을 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내 권력 갈등,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 대표와 이제 윤핵관들의 갈등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것들, 그건 좀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특별히 무엇을 완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사안에 있어가지고 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7급, 9급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인사를 부탁했는데 뭐 장재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나중에 뭐 장 의원이 부인했습니다만 7급 할 줄 알았는데 9급 했다. 이건 완전히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얘기고 윤 대통령은 특별히 무슨 뭐 잘못했 발언은 없는데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도어스태핑에서 이 발언이나 이런 이른바 애티튜드가 조금 좀 이렇게 덜 진중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발언 도어스태핑 이것도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은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해요. 어느 하나로 딱 집어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작동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30%대가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네. 지지율이 하락되더라도 30% 중반을 유지하면서 이게 가는 건데 그런 게 모두 하나하나 다 문제이기 때문에 20%대까지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구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단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촉발했는지를 하나같이 다 들여다봐야 돼요.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 홍보수석도 좀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무수석의 역할도 여전히 안 보여요. 지금도. 여야 관계는 점점 이제 대치 상태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117만에 17%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대통령 비서실장 갈고 다 갈았던 기억이 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적 소진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봐야 돼요 이제는. 이제서 누구를 뭐 문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해요. 아니 임기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20%대로 갔다. 이거는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국정의 동력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당장 뭐 무슨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의회 상황은 여전히 야당이 다수고. 근데 이 정권의 권력 운영 행태가 안 바뀌면은 국정 운영의 방식, 기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비판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국정 운영 방식 안 바꾸면 안 된다고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권도 국정 운영의 방식을 뭔가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반등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정한 뭐 인사나 어떤 측면을 과도하게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제로 베이스에서 그 말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번 휴가 기간 때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대신 서울에서 이 향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모색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국정 운영 우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인 게 저소득, 저학력의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이 발언의 파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식 해석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한 거는 그거는 언론의 호도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 저소득층 분들이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소득적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이것 때문에 서민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걸 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언론 탓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난 정부는 척하고 탓하는 정부라고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아주 서민인 척하고 개혁인 척하고 그리고 인권 대통령인 척하고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나오면 언론 탓이고 야당 탓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 탓이고 이제 자기가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또 언론 탓한 거잖아요. 자기는 싹 빠지고 이러한 태도와 그런 행태를 가지고서 또다시 민주당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 이어서 민주당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거는 잘못된 부자 서민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 탓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정치가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식 해석이었다 좀 비판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걸 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논거는 있어요. 동아시아 연구원의 그 이제 뭐 그 여론조사인가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10명 중에 6명이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연령 효과하고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고령자 이른바 이제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대체로 국민의힘을 좀 보수를 지지한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학력이란 말도 이거 참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60대 이상이 좀 많다고 본다면 그런 아주 형식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근데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를 많이 하니까 보수 정당을.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인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다시 말하면 소득과 연령이 같이 이제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한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 요인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정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저소득 저학력층이 국민을 지지한다? 그럼 제가 하나 반론 제기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남 서초 쪽이 좀 소득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어떻게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함부로 단정 내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왜 정치인이 이렇게 가서 일단 쳐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건데. 전 더 문제가 왜 언론 탓을 하냐고요. 전 여든 야든 보수건 진보건 자꾸 언론 탓하는 것.
가장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 나쁜 습관입니다. 언론이 워낙 많으니까 언론의 분석이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대체로 언론의 분석이 하나의 기조를 형성해요. 이렇게 경향성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언론이 좀 과도하게 우리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저소득과 저학년층이 국민을 지지한다. 그 논거가 있다 하더라도 링크한 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거기다 언론 환경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정치인이 일단 모든 건 내 탓이다라고 가야지. 그 언론 탓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저소득 저학년의 이 단어 자체도 잘못 구사하는 거고 대단히 적지 못한 단어입니다만 이건 자신의 분석이니까 분석 그렇게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언론 환경 탓이다라고 얘기하면 전 그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 뭐가 안 되면 또 언론 탓할 거 아니에요. 그건 태도가 맞지 않는다. 제가 아까 우리 여권에도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나 똑같은 논리로 이건 애티튜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태도의 문제가. 네. 원래대로 하면은 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학력 저소득층으로부터 우리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저학력 저소득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당대표가 돼.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고 그것이 모두가 다 언론 탓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다 아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니까 그게 국민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참 이 발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파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비명계를 공천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한다.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의 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결국 이 전당대회에서 나머지 97그룹 2명의 의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에 있어서도 조금 잡음을 내면서 이재명 의원이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정말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네. 뭐 150%라는 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까지 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박용진 후보와 지금 이 강훈식 의원 이 두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단일화에 아직 특별한 아젠다가 없어요. 어떻게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는 담론이 별로 이재명에 대해서 반이재명과 비이재명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요. 그런 단일화는 국민들에게 감동 주기 어렵죠. 역동적으로 뭔가 과거 2002년도 노무현 때처럼 말이죠.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까지 안 와 있어요.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정도에서 기계적 단일화라는 비판이 너무 높을 것 같고 이걸 이제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단일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민주당 이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반성하면서 한다면 모르죠. 또 역동성을 가지고 단일화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교수 그리고 최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